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이번 IAEA 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 일본의 IAEA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을 존중한다라고는 말을 했고, 하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일단 정부 입장을 먼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일본이 IAEA에 의뢰를 해서 네. 이 검증 기간이 2년하고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하고 2개월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년하고 1개월은 문재인 정부 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IAEA가 11개국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2021년 4월에 정의용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IAEA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거를 인증을 한 셈입니다. IAEA 검증 시스템에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뭐 강제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한다, 뭐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11개국 중에 5개국은 그 도쿄 전력 일본에서 검증한 것과 똑같은 샘플을 받아가지고 다 여러 차례 시조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 5개 국가 중에 또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상 이 검증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온 거니까 예. 본인들이 자신이 참여한 거를 그 결과를 부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의 발표요? 정부가 자꾸 일본 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까이 가고 편을 들려 부르는 입장이 있어요. 지금 금방 과거에 한 2년 동안의 얘기는 신 의원이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요. 예. IAEA 이 보고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와서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허가증이나 면허증이나 통행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이제 13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전에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요.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죠.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저렇게 뭔가 편을 드는 모습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IAEA의 그 7차 보고서라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서로 왜 머리 받고 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다 자, 보고서 나왔는데 지금 일본의 태도가 자꾸 저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엄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나오면 한일 관계가 파탄이 되나요? 왜 저렇게 태도를 보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야당도 말을 바꿨다고 비판을 받지만 여당이야말로 정말로 말을 180도 확 바꿨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지금 김기현 대표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얘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입장을 바꿔도 세게 바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IAEA 보고서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게 객관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또 이게 뭐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 뭐 정치적 보고서다 이러는데 IAEA가 정치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또 일부 민주당 계열의 일부 언론을 자처하는 곳이 또 뭐 일본이 IAEA 무슨 누군가를 무슨 매수를 했다는 둥 이런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걸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그대로 읊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일본 이게 IAEA가 뭐 일본에 의해서 휘둘러지는 기구다. 분담금 7점 몇 % 내요. 3위예요. 근데 중국은 2배 내거든요. 그럼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그 국제 기구가
이게 뭐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이 무슨 강대국이긴 하지만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 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어폐가 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IAEA를 못 믿겠으니까 UN 총회 가갖고 뭘 이거를 의제로 하자 그러는데 아니 IAEA가 UN 총회 결의로 탄생한 곳입니다. 이건 가면 국제적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UN 가갖고 얘기하면 그 IAEA가 UN 산하기구인데 도대체 어딜 가서 뭐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이 140쪽에 이르는 이걸 가지고 깡통 보고서라고 민주당이 한마디로 폄하하던데 좋아요. 그럼 깡통이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으니까 우리는 깡통이라고 주장한다. 최소한 그 근거 제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하느냐. 뭐 민간인 전문가 5명하고 긴급 검토하셨다면서요. 그럼 그 내용을 제시해 보세요. 하나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깡통 보고서래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야당은 이렇게 깡통 보고서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별도로 우리의 보고서를 이제 곧 만들어서 그렇죠. 보여주고 그거랑 바탕으로 또 완벽하게 또 정확한 입장을 낼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 저는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또 시찰단도 갔다 왔잖아요. 그 네. 시찰단도요. 타이완이 얼마 전에 시찰단 갔다 온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타이완은 민간 전문가들이 시찰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우리는 우리 원안 위원장이 단장으로 갔잖아요. 그 원안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원안 위원장이 단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고 나름대로 그 도쿄 전력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걸 받아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다음에 그간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국가가 IAEA 검증단에 들어갔는데 그중에 5개 국가, 한국,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 5개 국가에게는 도쿄 전력이 검증하는 그 샘플하고 똑같은 샘플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검증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또 검증한 거 있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분석한 결과를 며칠 후에 내놓겠다는 이런 건데 그 IAEA 보고서하고 저는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IAEA 최종 보고서에서 뭐 다핵정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성능 분석 결과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러면 정부에서 보고서를 낸다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면 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까요? 글쎄 신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줘서 저는 뭐 깡통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 IAEA 보고서를 접근하자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접근하자 많고 IAEA가 마치 면허증이나 통행증이나 뭐 허가증을 낸 것처럼 이 평가를 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꼭 싶은 것은 이 문제의 근원은 일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그건 일본이 자기들이 검토를 한 거예요. 우리가 검토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상 방류를 하기로 이게 방향을 잡아간 건 일본입니다. 일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과학을 동원해서 지금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예. 아무리 총동원해도 물론 한계가 있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과학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뭐가 빠졌느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오염수 채취입니다. 오염수 채취를 3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것은 균질 탱크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비균질 탱크에서 출현한 오염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없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그리고 알프스 그러는데 알프스가 무슨 알프스 300도 아니고요. 이름을 이렇게 알프스로 지어서 마치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알프스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이거에 대한 검증이 이번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빠진 겁니다. 안고가 빠진 거예요. 안고 빠진 걸 놓고 뭐 면허증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왜 박수를 칩니까? 우리는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자, 일본
당신들 이거 빠졌어. 더 가져와. 더 해봅시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요. 자, 이 문제가 아까 과학 얘기했는데 이건 해양학, 생물학, 환경학, 의학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제법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IAEA가 그런 기관입니까? 원자력 기관입니다. 그 많은 기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포션이 클 수는 있지만 IAEA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까? 우리 시찰단 그런 전문가들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본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싸워야 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워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정치인들이 합니까?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지금 오염수 그 알프스 처리수 방류를 윤석열 정부가 합니까? 근데 왜 민주당은 항의를 하더라도요. 저 도쿄 가갖고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하세요. 근데 왜 윤석열 퇴진을 왜 외칩니까? 엉뚱한 데다 지금 화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본심이 진짜 이게 국민들 건강 염려하고 우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뇌성송 구멍타기의 그 추억에 빠져가지고 뭔가 윤석열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자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요. 잠깐만 면허증이라는 IAEA가 면허증을 내줬다는데 IAEA가 면허증 내준 적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를 방류할지 말지는요. 각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권사항이에요. 대한민국도요. 우리 동해안에 지금 원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삼중수소 이거 희석해가지고요. 이거 다 방류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삼중수소 함유량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게 50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국제적인 우려가 있으니까 최고의 권위 있는 기구인 IAEA에 의뢰를 한 거고 그 의뢰받은 결과를 발표한 것이지 무슨 면허증을 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이 뭐 알프스 그 처리 그거 뭐 믿을 수 있느냐? 그럼 뭐 대한민국 정수회사 다 망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알프스 이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2011년도에 일어났죠. 12년이 지났어요. 초기에 통제 불능인 상태에서는요. 그때는요, 뭐 알프스 처리 자꾸 자시고 말고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핵 오염수도 아니고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말 핵 폐수라고 부를 만한 이게 하루에 300톤씩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면 우리 동해안까지 오는데 누구는 4, 5년 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몇 달이면 온다. 그럼 몇 달이고 뭐 하고 몇 번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핵 폐수가. 그러니까 그때는 핵 폐수가 이렇게 온 거고 지금은 알프스 처리수를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프스 처리수가 하고 그 핵폐수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위험한지는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러면 그 핵폐수가 그냥 흘러와갖고 그간에 와도 몇 번을 왔을 텐데 우리가 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다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무예요. 이상무. 그런 과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바로 그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야당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함께 나설 수 있는 분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어떤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글쎄 들으셨어요? 뭐 괜히 지금 저러는데
그런 적 없고요. 얼마 전에 무슨 이상은 뭐 대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어요. 광우병 사태 때 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자격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사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쭉 얘기하면서 윤 정부가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자꾸 뭐 우리도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해결료가 2011년에는 해결료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서 나온 거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이걸 자꾸 오버랩을 시키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비슷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꾸 문정부가 임명한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문정부가 임명한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하지도 않은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일본 정부하고 싸워주기를 정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야당의 움직임도 좀 여쭤볼게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철야 농성도 할 것이고 또 원정 투쟁도 할 것이고 입법화도 추진할 것이고 청문회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죠. 뭐 토론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모 방송사에서 이 문제 가지고 3대3으로 토론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을 대변해줄 전문가 한 명씩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속한 쪽에는 그 경희대 정범진 네.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예, 예. 근데 민주당 쪽은요 나올 과학자가 없대요. 안 나오겠대요. 그래갖고 무슨 참여연대 무슨 간부가 활동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자기 입장을 대변해갖고 공식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해줄 수 있는 과학자부터 빨리 구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좀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럼 그냥 해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뭐 단독으로 해서야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일방적인 이제 민주당의 뭐 정치 선동장이 될 거니까 제대로 된 과학자들을 불러내고요. 예. 지금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요 민주당에게 대토론회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과학 문제는 과학에는 과학으로 반박을 해야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연구와 검토를 했다면은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과학으로 반박을 하세요. 괴담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응하지 않으면서 본인들 단독으로 해갖고 일방적인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청문회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예. 자, 그리고 일본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EU와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해서 논의를 그렇죠. 한다고 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번에 나온 최종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렇기 되겠죠.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가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청문회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어떤 과학자가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이렇게 가서는 국력을 모으기가 어떤 통일된 목소리를 내서 일본하고 투쟁해 나가기가 또 일본한테 압박도 해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국제적 연대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국내 분위기를 저는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아마 WTO에 어긋나게 돼서 이 법안 자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 감정은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입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요. 예. 제발 좀 이 여야가 비판적 접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신의원하고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일본 당신들 이거 하면 채워서 와야지. 이런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와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조금 전에 뭐 전문가 이런 패널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초빙한 사람에 대해서 돌팔이라고 칭한 것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이 내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돌팔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이걸 윤리위에 제소한 것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좀 말할 게 글쎄요, 어떤- 이건 이게 이제 돌팔이라고 얘기한 건 좀 지나치죠. 근데 이분이 이 앨리슨이라는 옥스퍼드 명예교수가 뭐 잘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도 옥스퍼드라는 초빙한 외국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도 이제 옥스퍼드 교수고 또 무리한 얘기를 좀 이상하게 했지만 돌팔이라고 욕하는 것은 좀 잘못됐고요. 이건 뭐 좀 사과를 하든지 그러는 게 맞고 이걸 또 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러는 게 지금 윤리 제소가 뭐 한 10건이 되잖아요. 이 건으로만 5명 이틀 새 됩니다. 5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여야가 이렇게 막 서로 그냥 막 이게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좀 여야가 약간 좀 자세를 고추잡고 각각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 신조준 의원님 이렇게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강하게 발언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하고 국민들도 이제 그 윤리위 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는 이런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이고 뭐 안 좋은 관행이고 그냥 보여주기 쇼고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뭐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뭐 돌팔이 얘기했는데 진짜 누가 돌팔인지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보면 돌팔이 검증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신 분이 돌팔인지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라고 한 그 옥스퍼드 교수가 돌팔인지는요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 여러 가지 이제 횡보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어제 박명록에 쓴 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달라라는 글을 썼는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기서 못난 후대는 누구를 칭하는 것이냐를 두고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못난 후대들이야 뭐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거고요.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원칙과 상식이기 때문에요. 그 대목을 지금 상기를 하면서 아마 어저께 약간 콧날이 시큰했다라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가는 곳마다 방명록이나 아니면은 기자들과의 증문즉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은 정치권과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비판적인 발언이죠. 지난번에 광주에서는 도덕성과 정당 민주화가 중요하다, 당내 민주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일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 또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내 할 일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진지하고 겸허하게 경청을 하는 자세를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이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뭐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 정치인들이요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때는요 네. 일정을 통해서 사실상 뭔가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근데 메시지일까요? 최근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일정을 보면 귀국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어디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 행선지로는 광주를 제일 먼저 갔었죠. 예.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제일 먼저 갔고 그다음에 봉하마을 갔고 예. 최종적으로 양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 머릿속에 우선순위 1, 2, 3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 행선지를 간 순서가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저 양산에 계신 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메시지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면서는 이제 원칙과 상식을 얘기했고요. 네. 또 광주 가서는 이제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뭐 이런 다 좋은 말들이에요. 예.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제대로 된 민주당을 한번 재건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문재인 노선과 예. 또 이재명 노선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신의 전면적인 복원, 김대중 노선의 복원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이게 뭘 이제 정책 노선상의 어떤 차별화를 한다면은 저는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이재명과의 뭐 이미지상의 차별화다 뭐다 해보면요 결국은 민주당 뭐 당권을 둘러싼 뭐 그 이전 투구로 갈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정치적인 내용들이나 그리고 뭐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포함한 여러 말씀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나눴다. 2시간 정도 뭐 막걸리 회동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당부의 말을 했는데 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얘기- 류의 당부의 말들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 했을까요? 저는 뭐 내용을 모릅니다만 예.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 얘기를 그냥 한마디만 나와도 예. 그거 자체가 엄청난 그렇죠. 파장을 일으키고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또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얘기는 일단 당분간은 그럼 저희는 묻어두기로 반대로 그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파장이 오는 말이라고 아니죠. 이해를 하면 그냥 되겠습니까? 평상적인 얘기. 우리가 시국 걱정하고 당 걱정하고 정치 걱정하고 하는 통상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시점에 왜 그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 전체적인 안 하기로 뭐 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분위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전해 분위기는 들으신 뭐 게 매우 있으신지요? 좋죠. 원래 일정이 사실 점심 일정이었는데 네. 점심 일정을 저녁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요청에 따라서 바꿨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허리끈 풀어놓고 막걸리 하면서 이것저것 하여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까지 포함해서 예. 다 얘기하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아마 예. 두 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 이제 관심은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언제 만날 것이냐. 제가 나올 때마다 여쭤보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근데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뭐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니 조율은 뭐 아닐 거고요. 순서에 입각해서 만납니다. 안 만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순서에 입각해서 만나는데 자꾸 지근거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도 지금 한가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충고같이 얘기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구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만날 때가 되고 순서가 되면 만나지 마라 그래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채근하지 말고 이 안달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 만나게 되고요. 만나서 뭘 원하는지 빤히 알잖아요. 그거요. 뭘 원하는지 빤히 다 아는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왜 만나려고 그러고 뭘 원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네. 박지원 원장 같은 분도 좀 말씀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 중에 나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주제였죠.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언제 발표하느냐를 두고 저희가 말씀을 좀 여쭤봤었는데 내일 발표한다는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일본 측의 공개 자료 그리고 우리 시찰단 활동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내일 발표하게 되는 건데요. 국무조정실 박구현 국무 1차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밝혔고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언제 만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이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계속해서 관심은 이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예상해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뭐 그 집안 사정 전 잘 모르니까. 근데 빨리 만나라 이렇게 재촉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재명 라인 쪽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내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에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조기에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런 뭐 바람,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도 일단 만나면 서로 뭐 으르렁대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모처럼 만에 만나니까 속으로야 부글부글 하더라도요. 네. 뭐 웃는 낯으로 만날 텐데요. 근데 정치권에요.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선을 해갖고 경선하고 승자 패자가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거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사이에는 뭐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앙금, 그게 과연 공정한 지난번 민주당 대선 그 후보 경선이 과연 공정한 경선이었던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 양측 간에 그런 좀 동상이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짧게만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과 관련해서 그 신뢰 회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좀 등장을 해서 그걸 좀 어떻게 좀 이해해야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신뢰 회복이라는 게 지금 뭐 검찰 수사에서도 상당히 결정적인 김용 수사 부분에서도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개딸들이 귀국하는 데까지도 시비를 걸고 뭐 난리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신뢰 회복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몸짓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가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뭐 계속 측근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압박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게 측근들이 뭐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상황, 뭐 혁신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만나게 될지 등등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관세청장 뭐 등등 우리가 지금 뉴스 진행되는 동안에 몇몇 인사들이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것들 문화특별보좌관은 이게 새롭게 신설되는 거라서 이거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K컬처, 우리가 문화 강국,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다 문화 덕분이고 문화예술인들의 맹활약 덕분인데 지금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제 박보균 장관이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이분도 뭐 물론 이제 문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합니다만 그 K컬처 붐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예술인 출신의 또 그 이런 유인촌 전 장관 같은 분의 역할, 활동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보강하는 의미, 그 K컬처를 좀 더 진흥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보로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화특별보좌관 새로 신설되는데 유 전 장관의 임명 적절성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특보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보가 특히 또 MB 때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글쎄 지금 인사가
고개를 좀 갸우뚱갸우뚱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호 장관이랄지 특히 그 김채훈인가요? 교육 인재 그 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 한 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라는 게 있는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또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했고요.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이 이의 신청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은 정부가 이제 추가 이의 신청도 내고 뭐 소송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좀 무리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무리한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15분이 계세요. 그런데 생존자 3분이 있고요. 근데 생존자 1분 포함했고 11분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동의를 해가지고 다 이 수령을 하셨습니다. 네. 수령을 하셨고 생존자 2분과 유가족 2분 이쪽이 4명이 안 받았어요.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한 건데 그걸 법원이 그거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네. 이 애시당초 저는 2008년인가요? 김능환 그때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쓴다 해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바꿔보려고 해서 안 된 거를 갖고 바꿔가지고 사실상 그 대법원 판결 이제 그 배상금을 내게 하는 그거였는데 그때도 그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냐? 왜 대법관은 법리에 충실해갖고 판결문 쓰면 되지 누가 당신한테 건국하라고 요청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그 국제적으로 다 있습니다. 외교에서 자율적 공간을 일정 정도 인정해야 되니까 사법이 그것까지 시시콜콜이 가갖고 막 맞네 틀리네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외교라는 저기가 위축되고 안 된다. 그래서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깨트린 거예요. 그 당시 판결이.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제 15번 중에 11분이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해결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데 법원이 또 이제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수원, 평택, 전주 등 앞으로도 공탁 신청해 놓은 법원 결정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김능환 대법관의 그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건 한번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공탁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공탁은 법원이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공탁을 광주지법, 수원지법이 안 된다라고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건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더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공탁을 강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진행되는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